그림 속 인물을 보면은요, 그 한 가지 증상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에 얼굴에, 빨간색 반점이 얼굴에 있어요. 빨간색 그 점들이 반점들이 보이죠. 손발이 없네요. 그리고 붕대로 감은 절단되어 거구나. 있고. 아휴, 손이랑 다 몸을 최대한 지금 옷으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종을 들고 있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결국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을 쳐서 하거나 정말 종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서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죠? 물건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아. 네. 흐르는 샘물에 손 씻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행이 많은 다리 다니면 안 돼요. 불결하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사실 그 병보다도 그런 차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조순트님,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어우. 근데 이 아픈 역사 뒤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한센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규현씨도 잠깐 얘기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내렸던 큰 벌인 나병의 뜻이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병을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5세기 들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 그대로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요, 노르웨이에 아르마우어 한센 박사가 한센병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제 한센병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알게 그쵸, 그쵸. 됐잖아요.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처우도 좀 달라졌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센병을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우리나라도 어땠냐? 우리나라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완치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어떤 이런 소외감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네, 살아 계세요.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그 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기 간을 먹어야 낫더라. 예? 이런 괴담이 아니, 누가 이 펴지면서 병을 자꾸 만드는 이게 정말 거야. 피해야 될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센병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이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리니까. 뭔가 악마의 악마의 같아서.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교수님, 당시 패스트균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패스트균은 높은 치사율과 치명적인 감염물로 단숨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시 패스트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트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풍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그렇다면 패스트균이 단 7년 만에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지? 바로 쥐벼룩 때문이에요. 벼룩? 예, 패스트균은요 숙주 없이도 흙에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쵸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 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없었을 같은 테니까.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 에? 목숨을 잃는 걸렸네. 80%가 그런 경우도 살아남은 있었다고 사람이 합니다. 드무네요.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으면은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